어디야? 김성회의 오른소리.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구나 이게. 네. 방송에서 보던 거. 조 배경으로 제가 사무실을 4번 옮겨 다녔는데 아무도 모르죠. 아 요 그림으로 그냥. 여기가 화정. 아 우리 네. 촬영하면서 제일 멀리 왔어. 아, 서울권 감사합니다. 처음 벗어났어요. 네. 우리 채널은 짧은 시간 동안 깊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부를까? 성혜님이라고 부를까? 아니면은 뭐라고 부를까요? 성혜님이 제일 네, 무난하지? 오케이 괜찮죠? 네, 뭐 구독자분들이 뭐라고 안 그러겠죠? 아 뭐 그럴 리 없어. 그것도 우리 개인적인 친구 아 관계도 있잖아. 그럼요. 야라고 하셔도 되는데 방송은 그럴 수 없으니까. 물론 그래도 돼. 이따가 거짓말하면 야라 그럴 거야. 거짓말하면 야라 그럴 거야. 나오신 분들 몇 명이 다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높은 분들인데 저도 여기 한 자리 낀다 그래서 굉장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거지. 지금 이제 최소 3선 이상의 의원들만 그러니까요. 출연을 하셨는데 네. 젊은 정치인의 이야기들도 좀 들어보고 싶다. 아, 뭐 이런 거. 이제 감사합니다. 뽑히신 거지.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뭐 본인 가장 전공 분야니까 내년 4월 총선 판세 읽어줄 수 있어요? 어떨까? 내년 총선 판세 역시나 핵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띈다는 것을 하나 들 수 있고요. 또 다른 점으로는 대선의 연장전이에요. 이게 안 끝나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이 약간 찝찝하게 끝났어요. 어느 쪽이 딱 일방이 이겨서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자마자 승복은 했는데 지지자들의 마음까지가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대통령도 그럼 승부가 끝났으면 승부가 끝났다라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후보 때 뭐라 그랬어요? 저 확정적 중범죄자로 말하더니 검찰이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에는 계속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로 보이는 거예요. 한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과거는 과거고 난 미래를 향해서 가겠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 손 딱 잡고 예를 들어서 당대표랑 면담 같은 거를 초반에 해서 김을 확 빼버렸으면 아마 사람들 눈에는 대통령만 보였을 텐데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자기 레벨을 끌어올려서 이 싸움은 이재명이랑 나랑 하는 싸움이다를 자꾸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이걸 총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선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김대중 씨가 칼럼 쓴 거 최근에 보니까 이 대결은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둘 중에 하나가 죽고 사는 싸움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이 지면 그러면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에서 해버려요. 그래서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채워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여튼 대선의 연장전으로 만들어진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굳이 승패를 나누긴 뭐하지만 내년도 민주당의 승을 예상해요? 어때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수도권. 그래. 지난번에 지금 현재 17석밖에 없으니까 이 국회 들어오면 여기도 주연 조연 다른 건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냐 원외 지역위원장이냐 발언권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들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수도권이 좀 잘 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거친 말들 하고 막 당내에서도 다 영남 지도부가 잡고 있으니까 수도권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지난번 김포에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해야 이게 좀 승부가 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게 쉽지 않은 게 국민의힘으로서 가장 큰 약점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일단 또 개인 김성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내년에 일단 뭐 당선이 중요하지만 내년에 사실 이렇게 뭐 잘 돼서 내가 여의도 사무실 놀러 가고 그래도 좋잖아. 그럼요. 근데 그거보다 공천이 먼저잖아. 그렇죠.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분위기는 어때? 여기 이제 현역 문명순 위원장이 계시고 그다음에 직전까지 시장하셨던 이재준 시장도 계시고 맞아. 저까지 해서 3명 정도가 아무래도 3파전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되고 여론조사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사실 동네에서 아직 잘 인사를 못 다니는 편이었는데 여론조사는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서 그러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의 경쟁력은 뭐냐 이거지. 여기 연고도 없고. 연고 없죠. 나의 경쟁력은 뭐냐 이거야. 일단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심상정 의원하고 붙었을 때 그림을 생각해보면 지금 현역 의원 심상정 의원이니까요.
그게 전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아. 국회의원이 돼서 중앙정치 즉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중앙에서 특히 야당이라고 하면 여당에 대해서 특히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뭐 한 3, 4년 정도 기간에서 그렇지. 파이터로서의 맞아. 능력도 보여드렸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대변인으로서 또 당의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키울 만한 중앙 정치인 심상정 의원이 한 15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이 사람을 진보 정치에서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양 시민들이 자신들의 불이익 감수하고 여기까지 키워주신 거거든요. 야 그럼 이제는 또 누굴 키워볼까라고 했을 때는 저도 선택지에 들어갈지 않을까. 예. 참 요즘 이렇게 자기 소개를 참 이렇게 자발적으로 잘해줘. 좋아. 시간 없는 세상이니까요. 아 그럼 예. 그럼 좋아. 아니 근데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의외로 파라군이던데 강남?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상처까지는 아닌데 가끔 이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들 계시면 사투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왜 저를 보면서 고향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강남이라면 더 놀랄 것 같은데. 예, 생긴 것과 달리 저 리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게 더 기가 막혀. 리라 초등학교 나왔더라고. 예, 원촌중학교를 거쳐 반포자이가 있는 원촌중학교를 거쳐서 경기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기반이 없어요. 그거 없지. 예, 초중고등학교 어딜 가도 비빌 데가 없어요. 그렇지. 서초강남 나와야지 할 거면 정치할 거면 그쪽으로 갔어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아버님이 군인이셨다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저희 고모부가 군인이셨고 두 분이 이제 외할아버지는 삼성 장군이셨고 저희 고모부는 육군 준장이셨거든요. 두 분이 아는 사이라서 내 딸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 또 내 저기 매제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결혼을 하셔서 집안이 군인 가족입니다. 그런 거예요. 양친이 다 황해도에서 오신 실향민이시고요. 네. 아니 주 근거지는 반포였네. 그러면 학교 보니까 들어보니까. 예, 반포에서 초중등 시절 보냈고요. 고등학교 때는 삼성동에 살았고. 그러니까 예. 고등학교도 원래 반포를 가는 지역은 아니었어.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원래 반포자에 있는 원촌중학교를 살 때는 거기 뒤에 바로 반포고등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가 야 여긴 남녀공학인데 공부도 못한다고 무조건 이사 그러시고는 경기고등학교 정문에서 3분 거리의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동 빌라니까 막 이런 빌라 같은데 그냥 연립. 알아 나도. 나도 삼성동 살잖아. 그때 우리 집 앞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딴 것도 아니고 그냥 남녀공학이니까 공부가 좀 소홀할 것 같아서 경기고로 전학을 시키신 거라고?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경기고등학교도 좋은 학교라고 글로 가야 된다고 어차피 뺑뺑이긴 했는데 다행히 경기고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적도 있어.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나 봐.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요 안 부르고 가요 부르다가 두들겨 맞았다고? 그 이제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죠. 야 무슨 정보가 다 틀리냐. 우리 초등학교 때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이북 사람들이 되게 조용하거든요. 소주만 먹고 되게 조용한데 노래만 불러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나 4학년 때인데 그때 제가 오동잎 한잎 두잎 떨어지는 가을 밤에까지 곡까지 딱 부르고 우리 최원 선생님 하신 가을 밤에까지 딱 부르고 어머니한테 뭐 잡혀서 고모 집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집에 가서 맞은 것도 아니야. 시킨 사람도 얼마나 민망해. 그러니까. 다 보는 데서. 방으로 끌고 와서. 그건 그나마 잘하셨다. 나중에 이제 뭐 사과는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애가 왜 가요를 듣고 부르냐 안 된다. 동요를 부르거나 클래식을 들어야 된다. 그런 좀 이상한 엄격함이 있었어요. 아니 과자 안 사주셨다. 이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키우셔갖고 하루 세끼도 건강한 것만 먹여야 되니까 아예 집안에 과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야. 물론 친구과 이렇게 몰래 가서 먹고 이런 적은 있지만 엄마 새우깡 사주세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아예 집에 그런 게 없었고 뭐 예를 들면 빵이라든지 과일 같은 걸 먹어라 뭐 이렇게 사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소다 같은 것도 어렸을 때 못 마시고. 야, 그 당시에 웰빙이 와 진짜. 그래봐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이렇게 바른 생활로 자라면 네. 정말 진짜 모범생이었나? 학교 다닐 때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모범생이었죠. 예.
밖에서는. 밖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고. 아니야 그래도 공부는 좀 잘했잖아. 아니 뭐 공부는 뭐 그런 대로 했는데 이제 학교 집 술집만 전 이제 딴 데 탈선하지 않고 그렇게 그 돌아다니는. 집 술집. 큰 탈수는 아니네. 큰 탈수는 아니야. 아니 이거 락 음악 좋아한다고 들었어. 기타 좀 잘 치고 그런다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일본 출장 갔다 오시면서 더블 데크 그때 당시 네. 소니에서 나온 더블 데크를 알죠, 선물로 주셨는데 네. 그 이제 있던 애들이 잘 없어갖고 그렇지. 친구들이 이제 테이프 복사해달라고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악도 듣고 라디오에다가 왜 그때 120분짜리 테이프 하나 사갖고 녹음 그렇지. 걸어놓고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틀고 할 때부터 그렇게 저는 락이 좋더라고요. 레드 제플린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되게 좋아서 음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듣는 걸 즐기고 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음악을 열심히 들었죠. 고대 이과 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작가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그거라며 분석하고 이러는 거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게 그러니까 화학 같은 과목에 실험하고 이러는 것이 되게 적성과 취미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정확한 수치로 떨어지는 것을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나이 먹어서는 제빵을 배워갖고 이 빵 요리라는 게 그 이스트의 양을 얼마를 그렇지. 넣는지를 갖고 다 판정이 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집에 그 0.1g까지 잴 수 있는 저울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그래서 끝내준다. 예, 물이랑 밀가루랑 소금, 설탕 뭐 이런 것들의 양을 맞춰서 식빵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이제 아주 원재료로 돌아가서 이스트, 물, 밀가루, 빵만 딱 4가지 재료만 써서 만드는 빵들이 있거든요. 컨트리 브레드라고 해서 미국 사람도 먹는 빵인데 그런 것들 막 이틀씩 냉장고에서 냉장 발효도 하고 이런 공정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요. 그래서 약간 과학과 요리가 접목되고 이러는 것들에 취미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제가 좋아하는 요리사들이 다 이과 출신, 공대 출신 요리사들. 그래요? 그렇게 근데 되더라고요. 또 이 본인 방송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토론하고 이러는 거 보면 말도 참 조리 있게 잘하고 그래가지고 본인 논리도 정연하게 잘 펴는 거 보고 이 문과이겠구나 생각했는데 프로필 보고 약간 의외였어요. 예, 저도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장문의 글을 써보거나 글을 쓰고 싶다거나 글에 재주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직군이 이렇게 넘어와서 또 먹고 살게 되네요. 근데 총학생회에서 부총학생회장 했잖아. 예, 95년에 제가 고대 다닐 때 그 전년도에 이과대학생회장을 했고요. 기억 이과대학생회장까지 한 거 총학생회도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생각하다가 법대학생회장이던 제 동기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의기투합해서 그 친구가 저 재수해서 나이도 많고 말도 저보다 언변도 훨씬 좋고 해서 거길 총학생회장으로 제가 부총학생회장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었죠. 그렇게 된 거구나. 95년 1년도 부총학생회장으로 있었습니다. 95년? 네. 95년이면 그때만 해도 그 총학생회 일을 하다 보면은 좀 구속 정도 각오하고 있어야 될 때 아니었나? 그래도 저희 총학생회장도 그래도 결국 징역을 살고 나왔고요. 저는 부총학생회장 임기는 마치고 나서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붙잡혀서 기무사 가서 결국 징역을 살고 나왔죠. 군대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대학 때 일을 대학 때 일을 군대 와서까지 쫓아와서 잡아 넣어서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갔다 왔어요?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았었는데 항소해서 집행유예로 나와갔고요. 다시 군대 복귀했어요. 사실 훈련소에서 잡혀가서 훈련소로 복귀해갖고 그러니까 짬밥으로는 일병 짬밥인데 훈련소로 복귀해서 다시 훈련소로 훈련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 받기 전에 저 들어가게 무섭게 데려갔거든요. 훈련소에서 잡혀간 것이잖아. 예, 그게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그래서 훈련 다시 다 받고 자대에 가서 대대장 주특기 표창까지 받고 여단장 웅변대회 우수상까지 받고 예. 성실한 군생활을 군생활은 잘했네. 마치고 나왔습니다. 사회생활 잘하네. 야, 군대에서 어떻게 또 그렇게 또 그래서 훈련병 때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날 그 선서를 하는 그러니까 1등 수료생한테 선서를 시키잖아요. 그 전날 제가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밤에 이렇게 바뀌더라고. 어떻게 저기 육군교도소 갔다 왔는데 이걸 시키냐고. 그래서 빠졌던 적도 있는데 하여튼 군생활은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또 저희가 집안이 군인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군대를 가기도 했고 그래서 육군 병장으로 잘 제대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복학을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늦은 26살 나이에 군대를 가서 제대를 하고 나서는
그 새천년 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에 거기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러 지금처럼 이런 캠프가 만들어진 데를 가서 그게 허인회요? 허인회 그 가게 된 위원장하고 계기는 뭐예요? 그 말년휴가 나왔는데 어디 사실 이제 뭐 먹고 살아든지 고민도 있는데 저는 정치 특히 선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허인회 위원장이 제안을 해줘서 처음에는 같이 그 영등포에 있는 무슨 유통센터에서 핸드폰 파는 일부터 시작해서 동네에 넘어와서 결식아동들 돕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같이 이루었죠, 동네를. 그래서 선거에 출마를 하는 과정을 같이 하면서 쭉 선거를 치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었다, 선거를 하고 싶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는 제가 이걸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건 킹메이커를 하고 싶다. 그 당시에. 제가 무슨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29살, 8살 네네. 때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 대학 때 학생운동의 경험이 있으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소위 말하는 혁명이나 운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대학교 때 깨닫고 정치를 통해서 집권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럼 집권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킹메이커가 돼서 정치인들 지원하고 밀어서 어떤 사람과 함께 세력을 이뤄서 우리가 바라는 민주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나름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랬구나. 킹메이커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다 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선거 저희 여러 표차로 똑 떨어졌어요. 굉장히 작은 표차였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위장 전입을 잡아내서 그래서 선거 무효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준표 의원이 다른 데 있다가 오셔갖고 덜컥 그 자리를 채가는 바람에 그때구나. 저는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미국 정치학 중에서 아메리칸 폴리틱스 제가 학부 때 전공은 지질학이니까 이과잖아요. 문과 학문을 좀 정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단순히 그 이후로 정치를 배우고 싶어서. 게다가 또 저희 가족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계셔가지고 당시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뵙고 싶었고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아니 근데 석사는 목회학을 했잖아. 근데 이제 가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갔어요. 아이고. 정말 손 써볼 틈도 없이 배가 아프시다고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이틀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그 병원비랑 빚도 많이 생기고 또 저랑 제 가족들 저 결혼은 했었고 어머니 계시고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메리칸 폴리틱스를 하겠다 이런 이제 꿈은 다 접고 그냥 자영업자로 가게 하고 이제 동생들이랑 땀 흘려서 일하고 먹고 사는 와중에 그런 시련 중간에 있으면 뭔가 좀 그렇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고 인생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또 노사모 활동을 맹렬하게 할 때였는데 노사모에 저랑 친하던 회원 한 분이 알고 보니 교회 담임 목사였더라고요. 야, 너 나랑 같이 이렇게 하다가 소위 말하는 정말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전공을 했고요. 후반부에 2년은 고맙게도 교수님들이 추천서를 써주셔서 전액장 학생으로 졸업됐습니다. 이건 졸업장이 있어도 요즘 문제가 안 되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다 괴가 많네요. 그래서 아니 치킨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샌드위치 가게도 하고 이거 저거 하다가 뭐 잘 되면 좀 비싼 값에 부동산에 팔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히스패닉이라고 불리는 소위 멕시코 사람들,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이 사람들 시장이 엄청 넓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한인들 상대로는 전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야, 이 히스패닉을 상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히스패닉식으로 굽는 통닭집을 그 기술을 배워서 그 집을 열어서 뭐 쏠쏠하게 재미를 봤죠. 그랬구나. 아니 그럼 어느 정도 거기서 뭐 학교도 나오고 어느 정도 뭐 식당은 굴러가고 그냥 자리를 잡을 법도 했잖아.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낮에는 식당하고 밤에는 뭐 노사모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다니라 바빴고 이게 이제 갈증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2012년에 이 대통령 선거까지 치르면서 그때 이제 재국민 선거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제가 그거 담당자가 돼서 민주당 당직자로 되게 열심히 일을 해봤는데 결국 2012년 대선 때 캘리포니아 쪽에 한 70만 명의 한국 사람들 산다고 하는데
유권자 등록을 10,000명밖에 안 했어요. 8,000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게다가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졌고 그때 제가 민주당 대선 본부의 투표 참여 운동본부 북미주 본부장을 했었는데 야 이건 뭐 안 되겠다. 가서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욕심도 들었고 그 당시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신계른 의원으로부터의 제안도 있었고 해서 대선 지구 다음 달에 짐 싹 다 싸들고 가족들이랑 같이 다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가족들 반대는 없었어요? 뭐 같이 호응해주고 아내도 이해해주고 예, 그리고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게 아이들에게도 뭐 맞아요. 어떤 면은 쉬울 수 있지만 어떤 면은 되게 맞아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들어왔고 신계른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들어가면서 국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전설의 보좌관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야? 지금 전설까지는 아니고요. 보좌관계에서는 다 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니 모셨던 의원들이 너무 화려하니까 신기현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 손혜원 의원 뭐 이렇게 다 모셨잖아요. 그랬죠. 네. 각각의 특징 뭐 원래 사실 보좌관들은 자기 의원들 얘기 안 하잖아. 네. 그냥, 세 분의 장점을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신계른 의원은 과묵하고 또 오랜 정치의 경험을 통해서 항상 화합하는 거를 되게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노사정위원회라고 해서 정부랑 사용자 측이랑 노조 측, 즉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 회의 안 들어오겠다는 거 그때 이제 이분이 환경노동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뭐 때로는 멱살 잡고 때로는 막걸리 마시고 설득해가면서 이 사람들 모아서 노사정 회의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점이 참 배울 만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보좌관 사관학교라고 했는데 그 신계른 의원 거쳐간 사람 중에서 굵직굵직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김경수 지사가 그렇고요. 오호. 지금 하고 있는 기동민 의원도 신계른 의원 보좌관이었고 네. 노원의 김성환 의원도 또 신계른 의원 보좌관이었고 그래서 신계른 의원이 발탁해서 키우고 세상에 내놓은 인물들이 많이 있죠. 은근히 방패를 약간 그런 예, 느낌이 드네요. 예. 정청래 의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청래 의원은 네. 대중의 정서를 가장 정확하게 읽을 줄 알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도로명 주소에 잘못된 부당한 점을 지적을 하는 안건을 1번부터 10번 중요도 순으로 따지면 8번에 놨는데 딱 보더니 이건 1번이 하고 맨 위로 갖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도로명을 1번으로 하나 그랬는데 그날 나가서 딱 그 얘기를 꺼내니까 그게 국민들로부터 반응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선 정치인이 대중과 호흡한다는 건 이런 점이 다른 거구나.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때 이제 이건 얘기하면 정청래 의원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뭐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얘기 해줘 예. 다. 조원진 의원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파트너였어요. 맞아요. 양당 간사였는데 맞아. 뭐 마이크만 켜지면 막 그렇게 싸웠거든요. 맞아. 마이크가 딱 꺼지고 방에 들어가면요. 야 그래서 뭐뭐 할 건데 리스트 갖고 와. 그래서 법안, 예산 이런 거 할 거 없이 굉장히 대화가 잘 됐어요. 맞아. 보이는 데선 싸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최대한 딜하고 사실 정치라는 게 협상이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국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네, 예전에 그런 정서가 너무 없어졌다고 다들 아쉬워하고. 그래서 진영위원장, 조원진, 정청래 삼각편대를 갖고 그 당시에 법안 통과율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던 게 정청래 의원의 되게 싸우는 캐릭터 같지만 또 협상할 땐 과감하게 협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걸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맞아요. 우리 손혜원 의원은 어땠어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또 컷오프로 된 다음에 또 컷오프. 거기에 마포에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오면서 손혜원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 사이에서 내가 당신이 가장 믿는 친복인 김성애를 내 보좌관으로 둠으로써 내가 여기서 4년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손혜원 의원실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손혜원 의원은 1초 안에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포스터, 현수막 무엇이든 맞아. 1초 볼 걸 2초 보게 만들고 2초 볼 걸 4초 보게 만드는 능력에 있어서는 초코파이, 정, 참이슬 그렇죠, 뭐 그렇죠. 처음처럼부터 시작해서 맞아. 뭐 그런 게 되게 감각이 뛰어났잖아요. 그런 감각을 정치에 가져와서 보여준 것이 손혜원 의원의 가장 큰 장점이었죠. 아니 보좌관 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예요?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컷오프 됐을 때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SNS를 하긴 했지만 전체 공개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항상 친구 공개로 그냥 친구들이랑 농담이나 하고 이런 자리였던 건데 그때 너무 화가 나갖고 김종인 그랬겠다. 비대위원장 잘못했다라고 장문의 글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국민적인 분노 같이 일어나던 때라 그게 뭐 1000몇 회가 공유가 되면서 정청래 의원 이제 부족했던 후원금도 다 채우고 저는 저대로 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손혜원 의원은 또 역시나 목포 때 땅 투기로 오해받아갖고 정말 오랜 시간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때 진짜 그래도 아주 기가 막힌 돌파구를 만들었잖아요. 기자회견 본인이 기획한 거죠. 예, 제가 목포에서 가서 하자. 그거 설명 좀 해줘. 그거 너무 괜찮았어 그때. 손혜원은 2주 동안 이제 하는데 제가 2주 동안 기자들하고 매일 뭐 200통씩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으니까 나중에는 기자가 전화를 저희 때 자원봉사로 사진 찍어준 사람한테까지 했대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네. 손혜원 의원 아시죠? 네. 뭐 혹시 해줄 말씀 없으세요? 이게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불만 있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가 있더니 뚝 끊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식으로 저인망 훑듯이 훑고 지나가던 때였는데 손혜원 의원이 자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기자들 직접 만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은 이제 못하게 하는데 저는 이거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신 여기서 하지 말고 목포에 내려가서 그 27필지의 진실을 모든 국민들이 보시게 그 창고의 허름함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을 거다. 그게 신의 한 수였어. 내려갔는데요. 기자들이 그 좁은 골목을 들어가면서 뭐야? 이게 뭐야? 원래 27채 집을 기대를 하고 왔는데 다 그랬죠. 다 예. 그랬지. 예. 진짜 내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창고 안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지적도를 보니까 이게 맞는 맞죠. 거라. 예. 이게 투기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 기자들의 예봉이 꺾였어요. 맞아.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다음부터 기자들의 질문이 확 줄었죠. 이미 본 국민들도 저게 무슨 투기야? 해서 그런 장면을 만들었던 것이 저에게는 다행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게 풀리기 전까지. 앞니를 뽑았어요. 아. 오늘 이거 뽑히더라고 그냥 자기가. 알아. 뭐 흔든 것도 아닌데 뽑혀갖고 생리에다 임플란트해서 박았습니다. 참, 그 당시에. 예, 뭐 아이고, 아주 네.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죠. 그때 이제 군함도라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가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취재를 하니까 제가 가운데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다가 앞에서 있는 카메라 하시는 분들이 걸리적거린다고 비키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을 수그렸어요 아래로 주저앉아서 그런데 이제 모든 언론들은 여기서 손혜원 의원을 피사체를 찍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오마이뉴스의 이희훈이라는 기자가 거꾸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손혜원 의원 뒤로 돌아가서 그 취재하는 기자들을 찍은 거죠. 기자들 수많은 카메라가 집중되고 있는데 원래 포커스는 손혜원 의원인데 그 앞에 쭈그리고 있는 저만 보이니까 언론이 정치인을 다루는 방식을 보여준 어떤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야 저거 뭐냐라고 하면서 그런 취재 행태에 대한 고발을 하는 사진을 예, 사진 기자가 찍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지금 어쨌든 뭐 총선 나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두 분 그 반응은 어떤가요? 뭐 다들 응원해 주시죠. 그리고 일찍 가서 자리 잡기 잘했다라고 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